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8월 10일 일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은 여러분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공병호 TV는 항상 정론을 펼치지만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이 세 가지 모토에 맞춰 가지고 모든 종류의 콘텐츠들을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방송드릴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 아르바이트 시장, 알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제 타격을 받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이제 시장을 좀 이해하는 사람, 또 허황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생태계로 그렇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모든 크고 작은 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압박을 하거나 강제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보고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예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끼리 간의 수공업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능한 사람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아르바이트 자리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수축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지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무지함이라는 것이, 무식함이라는 것이 진짜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큰일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한국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알바 시장이 초토화되는, 도저히 계산을 해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하기가 힘든 그런 업종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강제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는 건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야 아프다 이렇게 참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사람을 때릴 겁니다. 알바 시장이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중세처럼 바뀌어가는 거죠. 교환의 네트워크가 파괴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게 안 와닿을 거예요.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경제가 네트워크망이고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은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거나 와해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으면 나중에 다 망해 가지고 길바닥에 나 앉을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그때야 깨우칠지. 사람이 미련한 것이 그렇게 겁나고 무식한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제 딱한 거죠. 오늘 보니까 알바 시장이 이제 통계가 작성된 2019년부터 이제 가장 경쟁률이 심하다고 하니까 4명에서 5명당 한 자리 정도 알바가 제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알바 시장들이 역대급 가장 큰 이제 한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찬찬히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저는 뭘 느끼는 거 하니까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안 나누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자가 현장 취재한 것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태계, 아르바이트 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와해되는 겁니다. 와해되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알바 시급이 작년에 13,000원이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14,000원을 줘야 됩니다. 경기가 나빠 손님이 없는데 5시간에 7만 원 주고 아르바이트를 뽑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벌어야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벌어야.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한 그런 내수가 또 위축되고 뭐 내년이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만 나아지기가 힘들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에서 내년 또 최저임금이 2.9% 오르면 1만 32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주유수당, 퇴직금, 4대 보험까지 합치게 되면 1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안 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또 당장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바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단기적인 그런 일자리를 구해 가지고 현금을 손에 쥘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알바 경쟁률이 2.95대 1에서 4.31대 1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시의 봉건 시대 가족끼리 영위하는 간의 수공업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악화가 됐을 때 이렇게 아는지 이렇게 될지 몰랐는지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체가 미련한 것 같아요. 한국 전체가 완전히 미련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비용 치르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상반기 알바 채용 공고 수가 20% 정도 줄어든 겁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최저임금은 300원 남짓 오른 것 같지만 기본급여뿐만 아니고 주유수당, 퇴직금, 4대 보험까지 시급까지 연동돼 줄줄이 오르기 때문에 자영업하는 사람은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계산을 다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산 결과입니다. 이게 2025년도 최저임금이 1,300원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320원입니다. 1,320원. 그러면 뭐 300원 올랐는데 뭐가 문제냐. 전부 다 이게 연동돼서 오르는 겁니다. 주유수당이 2,006원, 4대 보험료가 1,172원, 퇴직금 충당이 1,003원. 그럼 고용주가 최소 부담하는 거가 14,211원입니다.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은 시간당 최소 14,211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최소. 그럼 2026년에는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이 1,320원, 주유수당이 2,064원, 4대 보험료가 1,206원, 퇴직금 충당금이 1,032원 전부 합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고용할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불해야 될 것이 14,622원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한 시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이런 한 2배라든지 3배 정도 벌어야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끼리 하고 영업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그게 300만 원대가 이제 금세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2026년 최저임금을 따지게 되면 주 20일 일해가 여러분들 233만 9,234만 원이 되니까 주 22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얼추 여러분들 한 2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계산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면 전부가 다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야, 진짜 한국이 이제 참 내 생각에는 숫자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문화니까 전부 다 그냥 까라면 까는 문화니까 그냥 천상의식이 그냥 조선 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금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참 오늘 이분 말씀, 이 말씀을 보고 직접 이렇게 한 계산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쉽게 일자리를 일단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인데, 이 청년들이 그냥 쉬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2019년도에 청년들이 여러분들 이 보시면 51만 명이 쉬었는데 일자리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69만 명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경우가 34.4% 증가한 겁니다. 아직은 뭐 부모가 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와 함께 기대가 살 수가 있겠지만 사회 전체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밑에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시급이 290원이 오르니까 8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2320원, 한 달 20일 기준하면 5만 40원 정도가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분이 기본 급여만 이야기한 거죠.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합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힘들어서 그렇고 어설프게 사람을 고용했다가 고용부에 민원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들 많아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하부에 있는 그런 직업윤리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전부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금 학교도 엉망진창일 겁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신입 교사들이 퇴직률이 그렇게 많더구먼요. 그게 다 뭔가 하니까 교육 현장 자체가 무너졌을 겁니다. 학생들도 교사를 대하는 거하고 학부모도 교사를 대하는 거하고. 그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뭐 위아래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우기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란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이념이 어떻든 간에 생태계 네트워크망처럼 이렇게 아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파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러면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 현대기아가 대개 한 15,0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에 기대 가지고 사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협력업사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한 60, 70년이 걸린 겁니다. 그 생태계란 전번에 이제 원자력도 마찬가지 전부 다 생태계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충격 안 가게 그렇게 모든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한번 주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리가 많이 퇴락을 한 거죠. 한국이. 특히 윤리 가운데서도 도덕 윤리나 이런 부분보다 좁은 의미에서 직업 윤리, 직업인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돈값을 하는 그런 태도 이게 다 직업 윤리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중파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할 때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짜 정보를 그냥 퍼뜨린 이게 다 직업 윤리지 않습니까? 직업 윤리. 한국의 유튜브 방송을 볼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과장하고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직업윤리거든요. 직업윤리.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신의 성실과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건 직업윤리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진짜 나라 자체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직업윤리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밥 먹여주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밥 먹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인데
내가 국회에서 여러분들 뭐 상임위원회에서 주식 거래 좀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차명 거래를 좀 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내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코인 거래한 사람도 아무도 손 다치지 않았잖아.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짬짬이 이름 내 가지고 주식 거래하는데 그러면 그 네이버라는 회사가 당신 업무와 깊게 관련된 회사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그 회사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이춘석 보좌관도 의혹이 있고 특검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에 이준석 국회의원이 어떤 마음일까. 나만 그렇게 했냐 이야기.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만 여러분들 왜 그렇게 두들겨 펴냐. 응?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다는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잖아. 안 해먹은 놈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내가 운이 좀 나빠가 걸렸는데 그만큼 그 정도 하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적 기반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외침에 의해서도 망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도 문제가 많죠. 헤지펀드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돈을 벌인 앱스타인이 죽은 지가 여러분들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대충 덮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소년 여러분 미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 좀 좋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미국 사회가 집요하게 끝까지 이런 파헤치지 않습니까? 아동 성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하니까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을 상실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서구인들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이 막대한 여러분들 이익이 남는 대서양 노예무역을 왜 먼저 자기가 나서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도덕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은 제국도 망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겁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 사회가 내부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정작용을 하는 것을 저는 앱스타인 파일을 두고 미국 사회가 벌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논쟁을 지켜보거든요. 특히 성범죄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것을 한 성범죄는 가혹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도덕적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직업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대법관들이 판결 내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버렸구나. 완전히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도덕적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대부분 대법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판결 내린데 공박사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사람들이 중시하기 때문에. 직업윤리가 여러분들 그냥 파묻히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겁니다. 외침이 없더라도. 이 사건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춘석 의원도 좀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 나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짬짬이 좀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별로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왜 나만 문제가 되냐. 다 하는 거 아니냐. 재수 없이 걸린 것이고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중한 일에 걸리던 사람들 모두 다 폼 잡고 잘 살지 않냐.
내부 거래 좀 이용하는데 뭐가 문제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춘석 의원 만나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책을 오래 썼기 때문에 아마 이춘석 의원 마음이 그럴 거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참 중병이 걸린 겁니다. 정책 위반자는 내부 정보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가족 지인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 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글을 쓰는 겁니다. 이춘석 의원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보좌관도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 위원과 보좌관 모두 주식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책 위반자는 내부 정보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가족 지인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쓴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지급윤리가 어떻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눈에는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보일 겁니다. 나라가 이런 망하지 않으려면은 모든 제도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니 정책 위반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구하게 되면 그건 바로 범법행위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소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태도 성실함 건면함 진실함 이런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지급윤리지 않습니까? 지급윤리. 지급윤리가 무너진 겁니다. 지급윤리가. 범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범죄가 다 여러분들 출시하니까 범죄에서 다 여러분 사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들 진실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춘석 의원 건을 보면서 미국 사회가 죽은 지가 한 2,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앱스타인 파일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국가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보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권력을 위한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상부 질서가 망하고 하부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당신들은 그냥 세금만 내고 나라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아니 그냥 세금만 내고 입 다물고 살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금만.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니까 입시 비리, 의안부 형령, 조폭 연루도 사면하고 자리를 주나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뭐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선악 개념이 여러분 없어지게 되고 정의 부정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닌가 권력을 가진 척인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척인가 그 기준이 여러분들 선과 악 도덕과 윤리 정의와 부정의를 전부 다 여러분 규정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한 겁니다. 그 새로운 계급을 이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닌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의 다행에 속한 사람들은 좀 재미를 보겠죠.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 사람들은 고단한 앞날이 뭐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한 가지 이런 사례입니다. 예, 그냥 입시 비리도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제 돈을 빼먹는 일들이 앞으로 유행하겠습니까. 한 분이 쓴 그 포스코 ENC 건도 보니까 이 건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더구먼요.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그 단체가 특정 지역이니까 그걸 이제 무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 분이 쓰셨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게 뭐 심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다 요식행위니까 우리 편들로 다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모두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총을 들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냐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전리를 흔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국가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결속력을 유지하고 단결력을 과시하려면 정의란 기준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의란 기준을 뭐가 대체했는가 하니까 우리 편이 대체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편. 우리 편이면 봐주는 겁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가혹하게 여러분들 처벌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가혹합니다. 조선 사람들 자체가 원래 가혹한 겁니다. 무슨 백이민족이니 이렇게 하지만 조선조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뭐 이 양반이나 이런 데 속하자면 사람도 아닌 거죠. 인간도 아닌 겁니다. 그게 북한 땅에서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국 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써놨는데 구구절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재판 내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재판이 5년을 끄는 동안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됐다. 그 정당이 어떻게 이런 득보했는지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한국은 너무나 여러분들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좋아질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2달 남짓한 시기에서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예상했던 것에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각자가 뭐 다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찰력이나 그런 관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도 윤 의원은 친일 세력의 공격이고 6개월간 탈탈 틀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 탈탈 틀렸지만 탈탈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나라가 어렵게 됐는데 왜 여러분들 어렵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똥물이 여러분들 강 하구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 강 하구에 똥물만 욕하고 똥물만 치울 생각하지 강 상류에 똥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격업이 형성된 것이고 격업 형성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죠. 이제 그런 것이 다 지금 조선일보의 사설에 매일 떠오르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조국 씨도 풀어주고 윤 이장도 풀어주고 누구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반대편에서도 조금 우리 함께 협조적인 사람도 풀어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임한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은 성남 지역 폭력 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용역 사업권을 빼앗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조폭 연루 폭력 전과자인데도 총리실 고위공무원이 된 것은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편은 전부 다 이제 합쳐가지고 4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이런 모를 그 길고 긴 장도의 한국인들이 다 이제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진면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뭐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개개인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가 이제 훈련을 포기하는 겁니다. 군대가.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국민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국민들이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데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전부 다 그 영향적 하에 놓이는 거죠. 그 영향권을 벗어날 것은 그 나라를 떠난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 영향권 안에 모두가 이제 놓이는 거죠. 군대도 그냥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보면 한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실전처럼 여러분들 반복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심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은 안 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대접하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도 대단하니까. 그게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으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생활하며 사람이 좀 당당하고 성실하게 매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좀비처럼 비겁하게 여러분들 뒷담 하나 까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런 주류 사회가 이스라엘을 왜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맡은 바 소임을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겁니다. 유대민족 참 대단합니다. 유대민족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 정신자세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똑같이 구약을 읽고 그런 게 있는데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그냥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종자, 민족의 종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종자 자체가.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자 자체가. 군대가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군대가 이런 뭐 하는 조직입니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것이 뭐냐?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아버지가 됐으면 자식들을 챙기고 자기 인생을 최대한 성실하게 끝까지 이런 완주해내는 것이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이런 정의인 겁니다. 정의로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개론해가 여러분들 바람을 피우고 여러분들 가족을 버리고 하면 그거는 부정의한 거죠. 부정의한 건 나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부정의도 뭐 관계없고 정의로운 것도 관계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군대가 훈련을 안 하겠다면 군대가 왜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진짜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나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미 연합훈련하는 미국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기막힌 사회다. 진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다. 자기들이 독일에도 여러분들 병력을 갖고 있고 일본에도 병력을 갖고 있고 한국에도 병력을 갖고 있는데 군대가 이런 훈련을 안 하기로 작심하는 그런 군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여러분들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족성 같은 것이 대부분 다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훈련을. 기막힌 일인 겁니다. 기막힌. 김여정이 비난한 직후에 한미훈련 절반 연기. 훈련을 안 하겠다면 훈련을 안 하면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약속이든 간에 한 달 두 달 전에 이런 예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훈련처럼 수많은 이런 병사들이 동원된 이런 몇 달 몇 년 전에 이런 훈련에 다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갑자기 뭐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조선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훈련 빡세게 시키지 않습니까? 미국 군인들은.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군이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첫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연습이 8월 18일 날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야외 기동훈련 40개 가운데 20여 건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예년처럼 북한 위협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김여정의 한미훈련 비난 직후에 훈련 조정을 이재명에게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통일부는 7일 훈련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선 사람들 방식인 겁니다. 훈련을 여러분들 그냥 일주일 앞두고 훈련을 안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점점 조선화돼 가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한미연합훈련을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몇 달 전에 준비를 해봤겠냐. 그걸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그걸 그냥 무산시킨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입에서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미의 실기동훈련은 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오래전입니다. 미국에서는 예약을 하더라도 좀 급하게 예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훈련이 돌연 연기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진짜 창피한 겁니다. 창피해요. 폭염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북한이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 다음 달로 연기된 야외 기동훈련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 미국이 지켜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인 겁니다. 제 이야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 이러면 한국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항상 묻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미국과 같은 우방에게도 그렇고 한국인 스스로에게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선의 원칙에 따라서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좀 더 한참 준비해 왔을 건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뭡니까 북한 김여정이 요구에 따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이 훈련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시에 나라를 지킬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태한 관리로 평시에도 각종 사건사고를 부를 수 있고 한미훈련은 대북 억지력의 근간이고 야외 기동은 연합훈련의 핵심이다. 기동훈련을 중단한 것은 대북 학성이나 준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군은 평소 손발을 맞추지 않은 군대와는 함께 싸우지 않는다. 지난 2018년 트럼프 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에 한미군은 4년 이상 연대급 이상의 총발 한 발 쏴본 적이 없다. 3대 한미연합훈련인 카리조보, 독수리, 프리덤 가디언 등이 전부 없어졌다. 컴퓨터 게임 같은 도상훈련만 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컴퓨터 훈련만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하다고 우려할 정도다. 미국 사회는 원칙이 분명히 써 있는 겁니다. 특히 군 같은 조직에서는. 겉으로 보면 이런 사회가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느낄 때도 많지만 이런 관일이나 회사를 여러분들 매뉴얼대로 합니다. 매뉴얼대로. 요령 안 피우고 매뉴얼대로 착하게 여러분들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이 미국 사회인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맛이 갔습니다.
군이 이런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이 있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아마 주한미군의 여러분들 고위직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이 나라를 보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볼 겁니다. 아니 군이 훈련을 안 해? 그럼 한미 훈련을 위해서 이런 병사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온전하겠습니까? 한국의 대법원이 이런 온전하지 않은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법부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한국의 법조계가 엉망진창인 걸 봤지 않습니까? 한국의 검찰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이런 봤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군의 외형은 커졌지만 모두 알다시피 내실은 문제투성입니다. 더 이상 글을 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는 한 문장으로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붉은색으로 줄을 꺼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나도 아는 겁니다. 한국군이 어떤지.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나도 한국의 대법원이 어떤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 국회의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문제가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알지만 이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군의 외형은 커졌지만 모두 알다시피 내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유사시가 발표하면 여러분들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깝깝한 일인 거죠. 다 여러분들 기본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군은 훈련하고 대법관들은 양심과 이런 법리에 따라 판결하게 되면 전부 다 여러분들 기본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나라가 여러분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생태계입니다. 경제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망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유리잔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막 다루면 그냥 이런 부서져 버린 겁니다. 부서지고 나면 다시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사람이 살아온 자세를 반영하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야나 안목하고 이런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경제를 거칠게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여러분들 강요를 하고 상법을 때리 여러분들 완전히 고쳐가지고 아무도 리스크 위험을 감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경영자들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으면 누가 돈을 벌 겁니까? 이렇게 거칠게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라가 망가지게 될지 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확률의 문제니까 노력을 하더라도 공장에서 이런들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사사고가 발생 안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 도로에서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행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사고를 어떻게 볼 거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고가 휴먼 에러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정부가 뭘 추진하고 있는 거 하니까 건설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너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칩니까. 관민 TF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인사사고가 발생하는지 국제 기준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뭘 고치면 되는지 이렇게 차분하게 성실하게 접근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차분하게 과학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너무나 익숙치 않은 겁니다. 그냥 전부가 뭡니까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뭐죠 그냥 선전선동이 그냥 일상인 겁니다. 아니 그럼 그 회사를 건설회사가 여러분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문을 닫으면 그 밑에 여러분들 1차 협력업체 2차 업체가 수만 명이 여러분들 일자리를 잃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망 때는 면허 취소를 하겠다. 10대 건설사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손가락 빨고 다 살아야 되는 거죠. 상법을 고쳐가지고 누구도 이제 리스크를 이런 감당해가 신사업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갖고 있는 막강한 위력인 겁니다. 완전히 말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는.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하도록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당은 산업재해가 3번 발생할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빈도가 좀 높으면은 냉정하게 원인을 추적해 가지고 원인을 고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제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그것에 맞춰서 뭡니까 하명을 받들어서 급하게 여러분들 면허 취소 제도를 만들고 당이 여러분들 그것을 도우고 그냥 회사하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사건이다.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초강력 정책을 펴는 모양입니다. 지금 타깃이 포스코 ENC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망자는 5명으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적었다. 뭐 이렇게 10대 건설사 정도 되면 전국에 수백 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을 테니까 뭐 이제 그런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사고가 또 터지는 겁니다. 5년간 1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가 4곳이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면 10대 건설회사가 모두 문을 닫아야 될 것이다. 나라와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코 ENC의 고용 인원은 임직원 약 6천 명과 도급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1만 7천 명을 합쳐서 2만 3천 명이다. 이게 가족까지 더하게 되면 5만 명 이상의 생계가 걸려 있다. 경제가 촘촘한 그런 망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경제를 다룰 때는 진짜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020년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산업재해는 처벌만으로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원인이 있겠죠. 건설업 자체가 여러분들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낙마사고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과 가시를 분석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짜고처럼 면허를 취소하게 하면 근로자 생계와 협력업체 줄도산 소액주주와 아파트 계약자 피해 등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가 있다. 제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 현장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거는 사람의 실수나 회사의 여러분들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업무 자체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대부분 다 안고 가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여정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좀 거칠게 하지 말고 좀 다듬어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거칠게 매사를 다 해가지고 말이 거칠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거칠다는 이야기거든요. 생각이 거칠지 않으면 말이 거칠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살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말도 좀 다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말이 앞서 나가게 되면은 밑에 사람들은 더 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한국 문제는 좀 답답하지만 뭐 그래도 한국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국제 뉴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측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국만큼 면적을 러시아에 제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토의 14%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라 영토의 14%를, 우크라이나가 아주 넓네요. 우크라이나 국토의 14%가 한반도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을 내놔라 이야기죠. 그 휴전이 되겠습니까? 참 대단한 양반이라 생각이 드네요. 푸틴이 휴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하고 발칸 반도를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를 영구히 러시아에 제공해라. 전선을 동결한 이후에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은 내가 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면적이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 이 돈바스 지역의 일부는 점령했고 일부는 점령을 못했는데, 점령 못한 것까지 다 퉁쳐가지고 돈바스 지역하고 그다음에 크림반도를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합친 우크라이나 동부권 지역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인 만큼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쟁에서도 전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최전방 지역인데, 러시아가 병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크림반도까지 나아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크림반도도 내놓고 돈바스 지역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이제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거 보시죠. 여기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이게 동부 전선이죠. 러시아에. 이 지역들이 대부분 돈바스 지역에 속합니다. 돈바스. 돈바스 지역인데, 여기 이제 돈바스의 최전선, 이게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를 이게 흑해줘요. 전부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크림반도하고 돈바스를 다 달라. 그러면 휴전의 언역이 이게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전부를 합치게 되면 한반도만한 여러분들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전선이 이게 붉은색 검정 짙게 되어 있는 전선이 지금 전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022년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가 차지했던 지역이 크림반도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2022년 2월 24일 전쟁 발발한 이후에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지역입니다. 이걸 다 내놓으라는 14%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4%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8201제곱킬로미터네요. 도네츠크주가 26,000
제곱킬로미터, 루안스크주가 26,683 제곱킬로미터, 이 두 개를 합치면 돈바스 동부지역입니다. 돈바스가 53,201 제곱킬로미터, 여기다 크림반도의 27,000 제곱킬로미터를 합치게 되면 도합 8만 제곱킬로미터를 우리한테 국토를 양려해라. 이게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13.29%입니다. 우크라이나 국토의 7분의 1을 내놓으면 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니까 한반도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고 남한 전체에 육박하는 매우 넓은 큰 영토를 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내놓으면은 이제 휴전해 주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르빈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토 양보 휴전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강대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각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침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날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를 만나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방과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는 조건으로 휴전과 종전에 나설 수 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점령자들에게 땅을 선물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의 답은 이미 헌법에 있고 누구도 이를 벗어날 수가 없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결정은 평화에 반하는 결정이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운명으로 태어난 죽은 결정이다. 젤렌스키가 여러분들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뭐 그냥 전범으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유럽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전쟁 도중에 영토 양도와 같은 일방적 양보를 전제한 협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전역 돈바스 지역입니다. 크림반도를 완전히 통제해야 된다. 그래야 휴전 정전에 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무튼 간에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이 만난다. 작은 나라는 참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네요.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푸틴의 종전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별도로 푸틴안과 달리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내놓은 그런 제안서가 이렇게 나왔다. 그 내용 이름 핵심을 보시게 되면은 푸틴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전국토의 14% 크림반도와 돈바스 동부 돈바스 지역을 양려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유럽은 우크라이나는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유럽도 반발하고 유럽은 영토 협상에 앞서 우선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단 휴전 먼저 하고 영토 교환의 있을 경우 상호 주고받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는 경우 나토 가입 가능성을 포함한 확고한 안보 보장이 전제가 돼야 된다.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제 문제가 비교적 좀 작기 때문에 다음 주제는 투자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세 번째 섹션은 투자 문제.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금 투자를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오늘 마침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이제 금 문제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 이후에 미국의 주가 상승률보다도
세계 주가 상승률이 앞서네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2022년 이후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세계 시장의 주식이 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 이제 MSCI 선진국 지표지 않습니까? 이게 선진국의 우량기업의 그런 주가 성장률이 미국의 대형 우량주 500개를 모은 S&P 500 지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퍼폼, 미국 시장보다도 다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일어나고 단기적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돈이 이제 많이 대개하고 있네요. 이제 대개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직접 캐시, 현금을 갖고 있거나 항상 인출이 가능한 머니마켓 펀드를 갖고 있는 거죠. 머니마켓 펀드를.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캐시를 갖고 있기보다도 MMF 머니마켓 펀드의 이름들 펀드를 사놓죠. 이게 아주 안정된 채권을 돈을 모아가 여러분들 사는데 대개 지금 미국의 금리는 한 4% 정도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이 머니마켓 펀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미국채 금리보다도 좀 낮지만 지금 아마 미국채 금리가 4.3%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머니마켓 펀드는 한 4%입니다. 그 대신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MMF 머니마켓 펀드에다가 현금처럼 이런 돈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그만큼 팔아가지고 MMF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갚아나가는 쪽으로 하는 거죠.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7조 4천억 불.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시장 조정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MMF의 돈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분들의 전망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리고 현재 미 정시를 굉장히 너무 비싸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쪽으로 보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MMF의 여러분들 누적 총액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2017년부터 굉장히 돈이 여러분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7조 4천억이 지금 MMF로 지금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MMF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안전한 그런 투자입니다. 금리도 한 4% 정도 주고 그러니까 뭐 그냥 기다리는 자금으로 최적인 그런 기다리는 자금을 할 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CD나 MMF나 그다음에 미국 국채나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CD나 미국채는 여러분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개월 3개월 돼야 이런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시라도 이런 할 수 있으니까 이 주식이나 장기 채권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낮고 원금 손실 위험이 적습니다. 그 대신 금리가 조금 낮죠. 조금 낮는데 이 보시면 대기성 자금이 주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많은 자금이 머니마켓 펀드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현재의 주식시장을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나 앞으로 주가가 좀 조정될 것을 예상하고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저가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를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좀 더 참을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여러분들 해설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치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이런 투자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에 베팅하는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매입을 줄이고 주식을 매각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사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옵션 거래, 앞으로 주가가 오르겠다 롱 포지션을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옵션 시장에서의 활동이 스카이라켓팅,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는 거죠. 과열되어 있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참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당장 지금 뭐 도움은 되는 건 아니지만, 공병호 TV는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그리고 부자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릴라이릴리라는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한 6천억 불 이상 되는 그런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만든 회사죠.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릴라이릴리가 총 시장 점유율이 43.3%, 그다음에 스위스의 노보노디스크가 56.7%를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네요. 두 회사가. 이제 그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비만 치료제를 웨이트 로스 드루그라고 하네요. 딱 두 회사가, 다른 회사가 못 들어온 모양입니다. 대박을 친 겁니다. 대박을. 비만 치료제 시장이 580억 불 시장입니다. 1년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당뇨병 시장하고 비만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들 유망한 시장인 거죠. 많은 제약사가 있는데 두 회사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투자를 해가 성공을 시킨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런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의 비만 시장이 580억 불입니다. 580억 시장. 엄청나죠. 이게 여러분들 일종의 블록버스터, 이게 뭐 대박 상품입니다. 이거 하나 성공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 릴리가 세 가지 브랜드로 비만 치료제를 팝니다. 우리는 잘 아는 젯바운드가 11.6%, 문자루가 23.4%, 트룰리스티가 8.4%, 그러니까 릴라이릴리라는 미국의 최고의 헬스케어 여러분들 회사가 세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을 파는 겁니다. 아마 마케팅 전략의 일종일 것 같아요. 성분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문자루, 젯바운드, 트룰리스티, 뭐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미국 회사들은 마케팅의 귀재들이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위스의 노보노디스크, 가장 큰 시장이 오젬픽, 위고비. 저는 위고비가 더 많이 팔리는 생각했는데 오젬픽가 훨씬 더 많이 팔리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이 릴라이릴리라는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들 연속 이틀째 빠져가 한 18%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 보시죠.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가 31.5%, 위고비가 16.5%, 4개 5개 브랜드를 파네요. 릴라이릴리가 문자루 23.4%, 젯바운드 11.6%, 트룰리스티 8.4%. 비만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580억짜리. 제품을 보니까 오젬피크, 위고비 이 두 개는 릴라이가 아니고 이거는 노보리스크고 이 두 개가 이제 릴라이죠. 이렇게 성분이 좀 다르네요. 세마그루타이드, 이쪽은 터제파타이드, 화학 성분이 좀 다릅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네요. 당뇨병 치료로 나와가지고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젯바운드가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노보노디스크의 로고가 멋있네요. 시가총액이 1713억 불. 주가가 한 전성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 절반 정도 빠졌네요. 계속 내려왔네 1년 동안. 아마 위고비 체중 감량 효과가 릴라이가 더 높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발표되면서 조금 올랐습니다. 반사해 가지고. 이때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겠네요. 개별 주식 투자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도 훌륭한 회사지만 주가가 여러분들 50% 이상 빠진 겁니다. 이게 50% 이상 정상에서. 이 정점에 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돈이 물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점에는 한 120불까지 올랐 139불까지 올랐네. 140불짜리가 51불까지 떨어진 거. 3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개별 지식이 굉장히 참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제 그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가 하루 빠지고 더 여러분들 주가가 더 빠진 겁니다. 주가 수익률이 40.87%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 치료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40.87. 그럼 노보노디스크는 얼마냐 13.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쌀 때 살 거냐 아니면 역시 1등 회사를 살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아무도 다음에 주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는 계속 5년 동안 성장한 겁니다. 성장하다 이제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은 건데 이제 이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더 우수하면은 일라이 릴리 주식을 지금부터 사 모으는 거고. 그런데 시장 평가는 많이 이렇게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좀 체중 감량 효과가 떨어지는 모양이죠. 떨어지니까 이렇게 주사약으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감소해 왔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참조하시고 금 투자 수익률 제법 높네요. 금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2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0.9%입니다. 금 가격이 총 누적 수익률은 10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25년 전에 100원에 샀어야 됐으면 지금은 1000원이 된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10.9% 정도. 금이 이 보시면은 금이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의 25년 동안 연수익률입니다. 연수익률이 10.9%입니다. 10.9%.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25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꽤 높은 겁니다. 10.9%입니다. 금 1년 수익률이. 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높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형 우량주 500개를 모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명목입니다. 8.4%, 나스닥은 14%, 금은 11%입니다. 굉장히 선전한 거죠. 30년을 하게 되면은 S&P 500이 9%, 나스닥이 10.6%, 금이 4.3%. 아마 이 30년 동안 금값이 폭락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 이렇게 금값이 엄청나게 떨어진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 투자도 뭐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 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입장을 25년 동안 10.9%, 30년 동안 4.3%. 그러니까 뭐 판단은 이제 각자가 해야겠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보시면 서학개미들 고수들 미래 에셋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1%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 자료를 뽑네요. 아주 흥미로운 거네요.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고수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판매하는가에 관한 겁니다. 서학개미의 고수들 테슬라를 많이 써내요. 테슬라를 왜 사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혁신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서학개미들은 최근에 테슬라를 집중 매수했고 테슬라 외에 가격이 많이 빠진 릴라이 릴리 LL1 이런 거를 매입했다. 그런 상위 1% 성과가 좋은 사람을 모임을 미래에셋의 M클럽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여기는 뭐 정보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서학개미들이 최근 테슬라를 집중 매수했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등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 프로쉐어즈 세미컨덕스 EX니까 반도체 주가가 오르게 되면 2배 먹는 레버리지 상품도 많이 샀네요. 그게 특허가 USD라고 보이네요. USD. 최근 한 달 수익률 상위 1%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취합한 결과다. 성적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히트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서 모으는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고 그다음에 LLY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의 선두그룹 릴라이 릴리라는 회사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도 이제 많이 산 것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한국 사람들이 무슨 주식을 많이 사는가 한번 봤습니다. 투자 고수들이 테슬라 1등 그다음에 이 레버리지 상품 반도체 섹터가 오르면은 2배 정도 이익을 누리는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1등 기업인 일라이 릴리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일라이 릴리의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진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메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네요. 이런 거는 뭐 참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수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팔란티어를 많이 팔았네요. 팔란티어를 엔비에다도 이건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현금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고수들 똑똑하겠죠. 고수들 똑똑한데 이제 여러분들 또 다른 경제신문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월가에서 강하게 추천하는 것은 이 주식이라는데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포트폴리오를 뜯어보게 되면 테슬라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월가의 사람들은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메타 페이스북의 모기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남길 것 같은데 그리고 메타가 가격이 주가 수익률이 낮은데 한국의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너무 좋아해가 테슬라에 너무 돈을 많이 쏟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참조할 만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197억 불, 엔비디아가 149억 불, 팔란티어가 52억 5천 불, 애플이 여러분들 40억 불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전부 다 이런 좋은 주식들입니다. 조금씩 갖고 있어도 다 괜찮은 주식들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조금 위험한 것 같네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상위 9개의 종목 가운데 테슬라가 35.6%, 엔비디아가 27%, 팔란티아가 9.5%, 애플이 7.2%, 아마존이 3.1%, 구글이 5.1%, 메타가 2.3%입니다. 35%나 갖고 있는 가장 리스크가 많은 주식을 저는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35%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던진 일종의 투표죠. 투표. 자기 돈을 걸고
미래에 베팅한 투표 결과입니다. 투표 결과의 35%를 테슬라가 먹은 겁니다. 테슬라를 선택한 사람이 35.6%입니다. A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그다음 다른 기업에는 투자를 못하니까 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국외 기업 가운데 좀 많네요. 만일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면은 좀 골고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 가운데 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한 종목당 한 20% 정도 15% 정도로 안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뭐 35%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몰빵을 한 거죠. 몰빵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한국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이런 좋아해 가지고 몰빵을 한 겁니다. 몰빵을 35.6%. 전체 포트폴리오 9개의 개별 기업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분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9개에 조금 더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건 제 의견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어련히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좀 싼 주식이 많거든요. 기술주 가운데서도. 구글이 지금 주가 수익률이 21.25입니다. 아마존도 33.29고 메타는 27.17이고 주가를 배당을 이름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거니까 이 팔란티어는 590전 너무 비싼 겁니다. 테슬라는 174. 한국 분들이 팔란티어도 좋아하는데 야 597까지 어떻게 사냐 후들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 가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뿐만 아니고 이제 휴먼 로봇에 대한 그런 시장이 기대가 되니까 한 10%에서 20% 정도 가지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진 것 같지는 않은데 35%는 좀 너무 센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테슬라 사업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도조 슈퍼컴퓨터,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다 이제 미래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해온 걸 보게 되면은 실행력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기업가니까 거기에 한국인들이 베팅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메타가 지금 여러분들 주가 수익률이 27%밖에 안 되니까 27밖에 안 되니까 꽤 여러분들 좀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는 191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지 고수들은 뭘 샀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26.43 메타 29.17 상대적으로 싼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방송하다 보면 이제 주식은 내가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데 그냥 공부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정석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시간에 비례하고 거의 확률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젊은 분 미국에서 아마 재무학 관련한 그런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아주 젊은 분인데 미래에셋증권의 고객자산 배분팀에서 요즘 일을 하네요. 밈 주식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죠. 투기. S&P 500 같은 인덱싱 지수에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에 돈을 넣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귀한 자산을 유능한 CEO들에게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큰 자산이 없으면은 개별 기업 투자는 가능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 기업 투자는 본인이 큰 돈을 갖고 자산을 갖고 여러분들 금융자산을 갖고 투자하는 입장 같으면은 개별 기업 투자를 권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덱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수를 추정하는. 오늘 이 젊은 재무학 박사인 김준목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자기의 자산을 유능한 CEO들에게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한국의 테마 주식 투자, 이제 미국의 밈 주식, 별로 본질적 가치는 없는데 가격이 등락이 심한 그런 밈 주식 붐들이 가끔 오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이제 온라인 입소문을 통해서 활성화되는데 저는 단호하게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투기다.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도 잘하게 되면 3배, 4배, 5배를 벌 수 있는데 뭐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투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위험 자산 가운데 하나인 거죠. 밈 주식은 그냥 투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안 낫겠냐. 테마주도 투기인 겁니다. 뭐 배터리가 뜨고 2차 전지가 뜨고 저는 그런 걸 다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그냥 투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투기다 그렇게 보는 건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특히 SNS가 여러분들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투기화된 그런 경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 투자 목표, 투자 철학 이런 부분이 좀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 탁구를 배울 때 처음에 여러분들 그 자세를 잡지 않습니까? 그 투자도 처음부터 자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세를. 그러니까 투자계에 입문할 때 그냥 이것저것 막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목표, 투자 방향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돈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된 이런 주식 투자든 뭐든 간에 일단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리스크하고 이런 함께 가기 때문에 안정된 투자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투자는 전부 다 리스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 현실과 괴리된 소문이나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기에는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 답이 전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석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정통을. 정통적인 투자 방법을 따르게 되면은 혼란도 없고 그다음에 충동 매입도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포심에서 여러분들 매도하는 그런 경우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SNX는 비전문 여기 SNX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이 유명한 사람이네요. 미국 퀀텀 헤지펀드 AQR의 창립자 클리프 에스네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네요. 엄청나게 대가네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니까 비전문 투자자라면 인덱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덱싱은 특정 시장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개별 종목을 고르지 않고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정직한 투자 방식인 겁니다. 한국에서 투자 입문하게 되면은 그냥 미국 시장의 S&P 500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공격적이면은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같은 데 이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얼마나 쉽습니까? 정확하게 분산 투자니까. 비전문 투자자라면 인덱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조차 개별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의 장기 성과를 보면 왜 인덱싱이 주목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3% 성장해서 매년 여름 복리로 10.3%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50년 동안 11.6%,
100년 동안 10.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평균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고 이 시장 평균 정도만 하더라도 복리가 되면은 10년 20년 가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S&P 500 지수를 설명할 때 저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최고 경영자 500명에게 자산을 나누어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시가총액에 따라 비중을 시가총액이 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가중치를 줘가 더 많이 투자한 거죠. 더 큰 기업일수록 더 유능한 시장 가치가 이런 높은 기업을 더 유능한 CEO가 운영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더 유능한 경영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맡기는 겁니다.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의 효과를 주며 기술 발전으로 운용 비용도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한국 투자자들에게 잘 이야기 안 하는 거. 한국의 많은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1000개 정도의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라는 것은 원화자산을 사는 겁니다. 상장지수 펀드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주식시장에 이런 상장을 한 겁니다. 원화자산을 사는 것이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오리지널 이런 펀드를 산다는 것은 달러화 자산을 사는 겁니다. 달러화 자산을 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한국 경제에 약간 변고가 생겨가지고 원화 가치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 더 의미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없이 이야기해 줘도 받아들이는 것은 개개인이 받아들이니까 노력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겁니다. 이 젊은 분이 아주 정확하게 뭐 지금 시대는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 지수 펀드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한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S&P 500 지수 ETF에 적어도 10년 이렇게 넣어두면 누구나 다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5년 연평균 수익률인데 여기 SLV가 헬스케어 섹터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XLK가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XLE가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섹터를 어디에 선택하느냐에 따라 큰 격차가 생긴 겁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유망할 것이다 투자를 했는데 5년을 보게 되면은 시장 평균인 S&P 500의 88.66%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본 겁니다. 시장 평균은 S&P 500에 투자했으면 88.66% 1.8배만큼 자산이 불었고 나스닥에 투자했으면 QQQ 했으면 여러분 1.112배만큼 여러분 자산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섹터 투자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저것 여러분 힘들다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시장 평균에 여러분들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보시죠. 30년 20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기업들만 모은 상장지수 펀드는 5.6% 성장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10.1%입니다. 이게 5.6% 성장했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낮았다는 겁니다. 소비재 섹터 여러분들 스타벅스라든지 뭐 맥도날드 같은 걸 모은 소비재 섹터를 투자하게 되면은 10.6%를 번 겁니다. 나스닥에 투자했으면 QQQ 12.2%를 번 겁니다. 기술주인 엑셀케어에 했으면 12.2%를 번 겁니다. 반도체 섹터인 SMH 투자했으면 19.5%를 번 겁니다. 반도체 섹터의 또 다른 이 지수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를 투자하면 19.3%입니다. 이 두 개 반도체 섹터의 SMH하고 SOXX는 차이가 뭐냐 하면은 SMH는 상위 한 1, 2, 3, 4등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섹터 가운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SMH 여러분들 상장 반도체 섹터 지수 추종 상장 지수 펀드는 한 20%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SOXX는 한 5%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MH가 성장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SOXX를 사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SOXX 대신에 운용수수료가 싼 0.20% SOXX는 0.35%니까 0.20%는 SOXQ를 사면 됩니다. SOXQ.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반도체 섹터에 무난하게 여러분들 내가 돈을 좀 집어넣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SOXX를 사지 마시고 역사가 오래됐는데 똑같이 여러분들 만든 같은 회사가 SOXQ를 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운용수수료가 0.20%입니다. SOXX는 0.35%, 반도체 섹터의 SMH는 0.35%.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투자는 여러분 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 프로페셔널인 그런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조차도 시장 평균을 여러분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SOXQ 상품 괜찮습니다. SOXQ. 왜냐하면 주당 여러분 지금 가격이 한 30불 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도 한 주를 살 때 그렇게 부담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SMH나 SOXX는 벌써 가격대가 290불이기 때문에 달러로 290불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사기가 힘든 거죠. SOXQ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SMHX를 사면 됩니다. SMHX. SMHX는 반도체 설계사만 모아놓은 모아놓은 그게니까 지금 아마 가격이 한 34불 35불대 여러분들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재테크 방송의 마지막 파트 이런 거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들을 수가 없는 거 하니까 경험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어드바이스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것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잘하겠지만 그리고 투자도 역시 여러분 보면은 젊었을 때는 투자 전문가들도 조금 이렇게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감성 같은 데 많이 좌우가 되죠. 저와 같이 이렇게 연배가 들면은 청산 유수처럼 보는 겁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돌은 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 1등은 그냥 지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덱싱을.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가 없고 한 10%대 수익률을 가지고 10년 20년 정도 투자할 수 있으면 상당한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하실 때는 10년 이상 최소한 10년 이상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나는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섹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 섹터에서 속하는 기업들을 모은 그런데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섹터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헬스케어 섹터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죽을 썼으니까 10년은 괜찮은데 에너지 섹터가 여러분들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유가가 아주 낮았다는 겁니다. 석유 가격이 낮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 섹터에 투자한 사람들은 20년 연평균이 5.6% 30년 6.2%입니다. 30년 동안 6% 수익률을 낸 거하고 연평균 10% 낸 거는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 1%만 올리더라도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10년 20년 정도를 투자를 하겠는데 10년 20년 동안 내가 저축하는 셈 치고 이 돈에 손을 안 대겠다.
그렇게 하면 절반 정도는 지수 투자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시고 절반 정도는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최소한 나는 미 증시에 10년 이상을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50%는 인덱싱 투자, 이게 S&P 500이나 나스닥 쪽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 선택은 4가지입니다. SMH, SOXX, SOXQ, SMHX. 내 같으면 2개를 하겠죠. SOXQ, SMHX 2개 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겠죠. 그 2개 다. 왜? 주당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게 되면 다 지금은 30불 되지만 200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가 여러분들 200불 정도 돼 있으면 회사가 또 이제 조금 더 오르면은 분할할 겁니다. 액면 분할을. 그럼 200주가 2000주가 되는 거죠. 또 10년이 지나면 또 액면 분할해 가지고 2만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방송입니까?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 되는 방송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전부 다 스스로 여러분들 길을 찾는 그런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오후 8시에 인도양 재해권이라는 포르투갈의 여러분들 인도양 재해 전략을 다뤘는데 이제 방송 보지 않으신 분들은 찾으셔가지고 보시고 또 방송 좋으면은 주변에 많이 이렇게 소개해 가지고 역사물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